자, 이번 시간에는 그 2013년도 기사 3회 전기기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41번부터 한번 가볼 건데요. 41번 문제 보시게 되면 직류기의 무브와 분권 발전기 문제가 되겠네요. 무브와시 분권 발전기가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 무브하는 얘기는 부하가 걸렸다는 얘기야, 안 걸렸다는 얘기야? 안 걸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브하 조건이 나오면 부하 전류 I란 놈이 무조건 제로가 되겠죠, 제로.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 해결하시면 되는데 계좌 저항 값을 갖다 얼마 줬냐면 RF로 해가지고요 40옴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계좌 전류의 값을 3옴을 주고 있네요. 3옴. 3A.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 RA를 갖다가 2옴을 주고 있죠. 2옴. 그때 기전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일단 분권 발전기 공식을 쓰게 되면요, 전류값 구하는 거 한번 더 써볼게요. 그래서 우리 병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분권이라는 놈은 계좌와 전기자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I 플러스 IF라고 쓸 수 있겠고, 만약에 이제 용량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V분의 P 플러스 RF분의 V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전기자 전류 값을 갖다 구할 때. 그 다음에 이때 기전력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V 플러스 IA의 RA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권일 경우에는 저항 두 개가 직렬이니까 두 개가 플러스에서 들어가는 거고요. 전동기면 마이너스가 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무브하시 조건이 나오면 일단은 두 가지의 조건을 하나 또 봐야 되는데, 어떤 조건이냐면요, 무브하시가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하 전류가 0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하 전류가 0이 되면 전기자 전류와 계좌 전류가 같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IA와 IF가 같겠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얘가 0이 되면 V분의 P도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자 전압은 계좌 전류에다 계좌 저항을 곱해서 구할 수가 있더라.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계좌 전류가 3A니까 전기자 전류도 3A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개를 곱한 게 단자 전압이니까 단자 전압을 기전력을 구해야 되는데 단자 전압을 안 줬잖아요. 그래서 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계좌 전류가 3A, 그 다음에 계좌 저항이 계좌 전류가 3A, 계좌 저항이 40옴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걸 구하면 120V가 나옵니다. 요게 단자 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단자 전압 구한 거 120 플러스 전기자 전류가 계좌 전류니까 3A,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이 2옴. 그래서 곱하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더하면 126V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답 찾으면 126V에서 1번이 되겠죠. 가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42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42번. 여러분들 42번 문제는요, 삼상유도 전동기의 기계적 출력을 P라고 하고요, 회전수가 N이고 전동기 토크 물어봤는데, 우리 토크 공식은 직류기가 됐든 유도기가 됐든 동기가 똑같아요. 공식은 우리 kgm로 나타내봐라 그러면 얼마입니까? 0.975 N분의 P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단위가 이제 kg 메타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뉴턴 메타다 그러면은 뭐가 있어요? 공식이 우리 직류기 때도 했지만 2파이 N분의 60의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다시 쓰게 되면 직류기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파이 N분의 60에다 P를 바꿨으면 2에다가 IA를 곱해주는 거죠. 여기서 이는 역기전력, 그 다음에 IA는 전기자 전류가 되는 거죠. 단위는 뉴턴 메타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고 지금은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되겠죠. 0.975N분의 P가 된다. 이때 P는 이제 단위가 와트인데요. 여러분들을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1마력은 하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건 746W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마력이면 7460이 되는 거고요. 20마력이면 20 곱하기 746 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찾게 되면 답은 몇 번? 3번에 있죠? 3번에. 그래서 항상 975. 여기서 원래 0.97인데 왜 975가 된 거예요? P의 단위가 킬로와트잖아요. 그러면 10의 3승을 잡아줘야 되겠지. 그래서 0.975에다가 10의 3승을 하면 어떻게 돼요? 975 N분의 P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어쨌든 뭐 0.975인데 그 0.975가 되든 975가 되든 975가 들어가서 975가 들어간 숫자는 3번밖에 없죠. 그다음에 4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를 차측을 Y 결선했고요. 이 차측을 델타 결선을 한 경우에 1차와 2차 간의 전압의 위상 변이를 물어봤는데 우리가 Y 결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데라바류라고 이제 보통 암기를 하죠. Y 결선에서는 성간 전압이 상전압보다 루트 3배 크다라고 하고요. 위상은 이때 우리가 30도만큼 앞서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류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델타 결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죠? 위상은 얼마야? 0도죠. 전류가 루트 3배 차이 나는 거죠. 루트 3의 IP가 되는 거죠. 이때 위상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0도죠. 즉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루트 3배 크고 크기는 큰데 위상은 30도만큼 뒤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를 갖다 우리 사자성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대략 와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델타에서는 전압이 같고 Y결선에서는 전류가 같다. 그러면 결론은 Y결선에서는 전류가 같으니까 그죠? 전압이 루트 3배고 델타에서는 전압이 같고 전류가 루트 3배가 되는 거죠. 어찌됐든 루트 3배 나는 건 똑같죠. 나머지는 같다. 데라바류로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암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상 변이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얘 30도고 얘는 0도니까 요거 빼주면 몇 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3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4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번 보시게 되면 부하전류가 100A일 때 회전 속도가 1000rpm으로 10kg/m의 토크를 발생하는 직류 직권전동기라고 했죠. 그때 80A 부하전류 감소했을 때 토크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어요. 지금은 회전수는 물어보지는 않고요. 토크하고 전류 관계만 따져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직권전동기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토크란 놈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랬고요. 회전수의 제곱에 반비례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죠. 우리 지금 3회 문제를 풀지만 2회 때도 이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회전수가 크면 토크가 작고 이럴 때 우리가 뭡니까? 전차용이나 기중기에 사용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 전 단계 그 2회 때 문제가 있었고요. 여기서는 지금은 뭘 따져야 될 거냐면 전류와 토크를 따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전류가 100A일 때 토크가 10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전류가 80A가 되면 토크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 비례식을 써가지고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토크가 10일 때 전류가 100A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00의 제곱을 잡아주면 되겠죠. 토크와 전류는 제곱의 비례니까. 근데 이제 전류가 얼마 됐냐면 80이 돼버렸대요. 그때 토크 T는 얼마가 됩니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대각 곱해서 구하면 될 것 같아요. T는 100분의 80 둘 다 제곱이니까 전체 제곱 때리면 되겠죠. 여기에다 곱하기 얼마? 10 잡아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 계산기 누르면 6.4 나오네요. 6.4 kg/m 이렇게 되겠죠. 답을 찾게 되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지금은 10보다 다 보기가 값이 다 작기 때문에 찍을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10보다 얘가 지금 전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전류가 감소했잖아요. 그럼 토크도 당연히 감소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10보다 토크 값이 작은 게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걔는 구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걔가 답이니까 작은 게. 근데 지금은 다 10보다 작으니까 풀어줄 수밖에 없더란 얘기죠. 근데 기출문제 보시면 두 개는 날리고 두 개는 두 개는 크고 두 개는 작고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이 절대 반대되는 걸 찍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찍더라도 작은 거에서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45번 문제가 들어갑시다. 45번. 부하전류가 크지 않을 때 직류 직권전동기의 발생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전류에 반비례한다. 전류에 비례한다.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이 얘기는 직권전동기 요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이게 지금 같은 문제가 지금 2번 나온 거죠. 한 회차에. 제곱에 비례 아닙니까? 제곱에 비례. 그래서 몇 번이에요? 4번이 되는 거죠. 4번. 네, 이런 경우도 있네요. 그죠? 똑같은 문제가 연속 2번 같은 회차에 출제가 됐었네요. 4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46번을 보시게 되면 우리 동기기 쪽에서 우리 난조 발생, 동기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에서 나오는 얘기일 수 있는데 부하급 변시 부하급과 부하 속도가 진동하는 난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닌 거 물어봤죠. 우리 난조 현상이 일어났을 때 뭐 이렇게 축이 흔들리는 현상이 아주 주파수가 같지 않을 때 난조가 발생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방지법으로는 제동건선이 있죠. 제동건선의 뭐 설치 효과는 뭐냐? 뭐 기동 토크 발생, 그다음에 전압과 전류의 파형 개선, 이상 전압 방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이 그 난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일단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조속기 감도가 예민할 때가 되겠죠. 그다음에 고조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토크에 고조파 토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전기 자회로의 저항값이 상당히 큰 경우, 그다음에 부하가 맥동할 때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자속의 분포가 기울어져 자속의 크기가 감소한 경우 나와 있는데 얘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나머지는 맞고요. 원인 2번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4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모터의 장점을 내는 것이다.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출 수 있어요. 충분히. 뭐 1번 보면 뭐 피드백 루프가 필요 없이 오픈 루프로 손쉽게 속도 및 위치 제어할 수 있다. 그죠? 쉽게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나번에 보면 디지털 신호를 직접 제어할 수 있으므로 컴퓨터 등 다른 디지털 기기와 인터페이스가 쉽다. 그죠? 쉽다는 얘기잖아요. 가속 감속이 용이하며 정령점 및 변속이 쉽다. 쉽다는 얘기죠. 라번 봐봐요. 위치 제어할 때 각도 오차가 크고 누적된다. 그죠? 1, 2, 3번은 다 비슷한 내용 같은데 4번은 오차가 크다. 네? 그런 얘기는 좀 쉽다고는 거리가 멀죠. 복잡하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얘는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4번이 틀린 얘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얘는 실제로 위치 제어할 때 각도 오차가 작고요. 누적이 되지 않습니다. 누적된다라고 했는데 누적되지 않죠. 이 각도에 따라 속도를 제어하는 스텝모터인데 4번이 틀렸다는 얘기죠. 4번. 여러분들 이런 거 나오면 일단 한번 뭔 내용인지 잘 몰라도 상식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좀 세 가지하고 다른 내용이 있다 그럼 걔가 답을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4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추이하는 전동기 물어봤는데 우리 비례추이라는 게 뭐였어요? 비례추이. 비례해서 커지는 거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 슬립이라는 놈이 있으면 2차 저항에 비례해서 증가하겠다. 이걸 다 우리 비례추이라고 하는데 이 비례추이에 적용되는 전동기가 누구예요? 삼상 우리 권선형이죠. 유도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2차 저항 그 속도 제어 중에 권선형의 속도 제어 중에 뭐가 있어요? 2차 저항법이 있죠. 그래서 비례추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권선형에 적용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나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49번 보도록 할게요. 증류 분권 전동기의 공급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하며 회전 방향을 물어봤는데 우리 그 분권 전동기라는 놈은요 자여자예요, 타여자예요. 우리 전동기 종류를 보게 되면 분권 전동기가 있는데 얘는 바로 자여자죠, 자여자. 우리가 그 전동기 종류분 크게 봤을 때 자여자와 누가 있습니까? 타여자가 있죠. 우리 자여자라는 거는 지가스로 자속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잔류자위가 필요 있고요. 타여자라는 놈은 외부로부터 전압을 공급받아서 자속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얘는 잔류자위가 필요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로 잔류자위가 없어도 발전할 수 있는 게 누구냐? 타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타여자라는 놈은 말 그대로 우리 종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타여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자여자입니다. 자여자. 자기 스스로 회전하는 거. 그러면 타여자라는 놈은 별로 뭐예요? 외부의 영향을 받는 거고 자여자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자여자 종류 중에 누가 있냐? 직권, 분권, 그 다음에 뭐 복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 전동기가 자여자인데 얘는 외부의 영향을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자여자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전압의 극성을 공급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하더라도 회전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냐 그걸 물어봤는데 얘는 절대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회전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1번.
타여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외부의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공급되어진 전압의 극성을 바뀌면 전류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자속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회전 방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얘는 바뀔 수 있는데 자여자의 나머지 것들은 타여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답이 1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발전기의 무브와 포화 곡선을 물어봤는데 우리가 동기기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동기기 쪽에서 보면 여길 갖다 우리 기전력 E라고 하고요. 여길 갖다 우리 계좌전류 IF라고 하는데 우리 계좌전류가 이거는 누구냐면 자속파이잖아요. 그래서 자속이 커지면 계좌전류가 커지면 자속이 커지고 기전력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 계좌전류가 커질 때의 곡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극선이라고 하죠. 공극선. 그리고 이 공극선에 의해서 기전력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어 여기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전격전압이라고 하면 이 전격전압만큼 전압이 자속에 의해서 기전력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증가가 되지 않게 포화 상태가 되어버리죠.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이렇게 포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전압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는 거야? 무브와 포화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 사이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누굽니까? 바로 포화율이라는 게 있죠. 자속이 포화되기 전과 포화되는 후의 비율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문제가 또 있는데 나중에 나오면 볼 거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브와 포화곡선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죠. 1번. 무브와 포화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51번 보도록 할게요. 51번. 또 나왔네요. 우리 그 2회 때인가요? 나왔던 것 같은데. 삼상등기발전기의 매금매상당 솔루스가 3일대 분폭공에 얘는 3자 나왔을 때 3번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방법을 푼 겁니다. 제가 요거는 공식만 바로 넣어서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항상 계산 문제가 나오면 2분의 1이라고 그랬죠. 분자가. 공식을 일단 쓰면 Q 사인 EMQ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원래 공식이 사인 2n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우리가 상수가 3이니까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저희가 무조건 2분의 1이 들어간다고 했을 거야. 그리고 요거 매금매상당 슬로스를 우리가 Q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어진 거 3 사인에다가 요게 상수가 3이고 우리 동기는 3상이니까 그다음에 요게 매금매상당 슬로스가 3이니까 9이 18이 되겠죠. 18분의 파이. 그래서 요거는 숫자끼리 곱해줘야 된다. 얘는 각도니까 곱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숫자는 숫자끼리 갑니다. 그래서 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곱하니까 6 사인 18분의 파이 분의 뭡니까? 1이 되겠죠. 여기 1이 있는 거니까 1 곱하기 1은 1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게 답인데 이게 답이 3번에 있다라는 얘기죠. 3번. 요거 여러분들 요거 실제 계산하면 제가 얼마라고 나왔어요? 0.96 정도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번 더 눌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기. 자, 여기까지가 되고요. 만약에 요거 저기 추가적으로 하나 알려드리면 요거를 나눴어요. 근데 만약에 0.9이 잘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되면 1 나누기 6 사인 좀 정리를 해서 누르면 돼요. 요거 180도니까 18로 나누면 10이잖아요. 그래서 1 나누기 6 사인 10 누르면 되는데 그대로 눌렀을 때 0.9 얼마에서 계산기가 나오는 게 있는데요. 안 나오는 계산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가로만 하나 해주면 돼요. 가로만. 그러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먼저 계산이 되고 나중에 나누기 계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전체를 그냥 계산해 버리니까 0.96이 안 나오는 계산기도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 계산기가. 그래서 가로만 하나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3번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2번인데요. 이 52번은 제가 이걸 풀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최대효율을 따지는 건데 지금 무유도 전부화효율을 97% 줬잖아요. 제가 이걸 후루꾸로 여러분들이 답 찾는 방법 알려드릴 거야. 그래서 지금 해설 봐도 여러분들이 지금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어려워요. 뭐냐면 이게 무유도 전부화의 효율을 가지고 그 무유도 상태에서는 출력을 1로 잡아줍니다. 우리가 전부화, 무유도 전부화 상태이기 때문에 출력을 1로 잡은 상태에서 철선과 동선을 갖다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각각 구한 다음에 다시 그 n분의 1 부하시의 효율 조건을 따져가지고요. 효율 공식을 또 이용해가지고 또 집어넣어서 푸는 문제예요.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원래 변압효율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발전기하고 똑같죠. 그래서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문자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P. 여기도 P죠. 플러스 철선 두 가지.
철송과 바로 동선이 있겠더라는 얘기입니다. 손실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철송과 동선. 그래서 이거를 갖다 출력을 전부와 성태이기 때문에 1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효율을 갖다가 지금 얼마 줬냐면 무유도 전부의 효율을 갖다가 97%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97을 놓고 이 철송과 동선을 갖다 각각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n분의 1 부하시의 효율을 우리가 공식이 있죠. 루트에다가 PC분의 PI 요걸 갖다 이용해 가지고 또 구해놓고 거기에 따른 무유도 부하의 최대 효율값을 갖다 여러분들이 또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제가 어떻게 찾는 거냐면 답만 알려드릴게요. 답만. 기출문제에 얘가 몇 번 나왔어요. 몇 번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찾냐면요.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겁니다. 자, 봐봐요. 우리가 지금 변압기 효율 문제가 나왔는데 변압기에서 다 그런 건 아니고 이 조건이 나와야 돼. 변압기의 무유도라는 조건이 나와야 됩니다. 무유도 전부와의 효율. 이렇게 나오잖아요. 변압기 무유도 전부와의 효율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최대율을 물어보잖아요. 최대율. 그럼 무조건 요 무유도 전부와의 효율 값이 지금 얼마냐면 97%죠. 이 숫자를 보기 위해서 찾으세요. 그럼 걔가 무조건 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번이 답이냐면 약 97%에서 3번이 답이라는 얘기죠. 그럼 선생님 이거 다 풀어도 됩니까? 이렇게 다 됩니까? 적용이. 그럼 해설처럼 쭉 안 풀어도 됩니까? 안 풀어도 됩니다. 지금 이 문제가요. 기출문제 몇 번이 나왔었어요. 숫자가 바뀌어 나왔는데 무조건 변압기 무유도 전부와 효율 해가지고 최대효율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무유도 전부와 효율 값을 갖다가 하나 체크해 놓고요. 보기에서 찍으면 되는 겁니다. 이 숫자를 그대로. 그러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이미 제가 분석을 다 했거든. 그래서 풀지 말고 그냥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풀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좀 찾자. 쉽게 가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게 따지는 게 상당히 복잡해요. 여러분들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솔직히 저기 하다 보면 막 중간에서 좀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는 방법이 좀 복잡하니까 저런 방법을 써서 답을 찾자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보시고 공부하실 때 저런 것들은 제가 이제 알려드린 하나의 요령이니까 저런 걸 써먹으세요. 써먹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으실 겁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를 또 풀려고 하다 보면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쉽게 가는 방법을 또 제가 알려드리는 거죠. 자, 53번 보시게 되면 4극의 3상 유도 전동기가 있다. 총 슬롯수는 48이고 매극매상 슬롯에 분포하고 코일 간격은 극 간격이 75%, 단절권으로 하면 권선의 개수가 얼마냐 물어봤는데 얘가 바로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죠. 우리 권선의 개수라고 하면 단절권 계수하고 분포권 계수를 곱한 값이에요. 얘를 갖다 우리가 단절권 계수라고 하죠. 단절권 계수. 요 놈을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분포권 계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한 게 권선 계수가 되는 거죠. 권선 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절권 계수를 구하고 분포권 계수를 각각 구해가지고 곱한 다음에 권선의 계수를 구하는 건데 첫 번째 일단 보게 되면 단절권 계수 공식을 하나 잡아드릴게요. 요걸 어떻게 외우냐면 우리 싸이판입니다. 그죠? 싸이판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뭐 타고 갈 거예요? 배 타러 갈 거예요. 그죠? 비행기로 가든 배로 가든 그죠? 그래서 싸이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데 집어넣으면 일단 사인에다가 2분의 어떻게 됩니까? 베타 값은 코일 간격과 극 간격의 비를 얘기하는 건데 그 매극매상 총 슬롯수가 48이고 매극매상 슬롯수에 분포하고 코일 간격이 극 간격이 75%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론은 이게 0.75라는 얘기죠. 왜? 베타의 값이 공식이 있어요. 극 간격분의 코일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했냐면 코일 간격은 극 간격의 75 이게 곱하기 100을 때린 게 75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의 값이 이게 곱하기 100한 게 75%니까 이 베타의 값이 결론은 0.75라는 얘기입니다.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냐면 파이값은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180도 파이를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누르면 0.924 정도가 나온대요.
근데 중요한 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한번 또 말씀드렸지만, 단절권이든 분포권이든 답은요, 무조건 0.9 얼마 나오죠? 무조건. 자,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분포권 계수도 물어봤으니까 분포권 계수 공식을 써주면 되겠죠? 얘는 Q 사인 EMQ분의 파이 분의 뭐예요? 2분의 1이라고 그랬죠? 제가 2분의 1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는데, 지금 집어넣어 볼까요? 집어넣으면 매근매상당 슬로스가 4극이니까, 매근매상 슬로스를 구해야 되겠네. 그죠? 슬로스, 그죠? 얘를 갖다 안 준 거죠? 근데 Q 값은 어렵죠, 이게 문제 자체가. 매극, 매상당 슬로스니까 PN분의 S로 구해주면 됩니다. 극수가 지금 몇 극이냐면 4극이고요. 상수는 3상. 그 다음에 슬롯이 48이죠. 그럼 12분의 48이니까 얼마예요? 4가 나오겠네, 4. 맞죠? 그래서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4 사인. 여기 무조건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몇 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요게 3이고요. 그 다음에 매그매스로 4네. 그럼 24분의 파이니까 우리 24분의 파이 여기다 그냥 집어 넣어볼게요. 여러분들 계산기 누르면 나오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갖다 눌렀을 때 답이 얼마 나온다는 얘기? 0.958 정도 나온대요. 얘도 지금 0.9 얼마 나오죠? 그러면 이제 다 구한 거야.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단절권 구하고 분포권 또 따로 구해서 두 개를 더 넣은 다음에 곱해서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아까 단절권이 0.924였죠? 그다음 분포권 0.958이죠? 그래서 이거 구하면 나온 값이 얼마냐면 0.887입니다. 약.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왜 그러냐면, 자, 봐봐요. 단절권이든 분포권이든 제가 0.9 얼마, 0.9 얼마 나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무조건.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뒤에가. 자, 봐봐요. 0.9 얼마죠? 곱하기 또 0.9 얼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두 개 곱하면 답은 무조건 약 0.8 얼마 나오겠죠? 왜? 9981이니까. 그런 얘기, 그렇다면 0.8 얼마로 나오는 새끼는 보기에 몇 번밖에 없다는 얘기야. 4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해도, 얘가 0.9 얼마고 얘가 0.9 얼마니까 두 개 곱하면, 9980이니까 0.8 얼마 나오겠구나. 찾으면 얘밖에 없더란 얘기죠. 이게 다 후루꾸죠, 후루꾸 방법이. 이게 또 내용을 알면서 이게 할 수 있는 후루꾸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풀지 말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가. 예. 자, 그 다음에 5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자, 54번.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는 이유로 적당하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우리 그 중간 변압기를 사용한 이유는 뭐예요? 그 속도 상승을 억제하고죠. 그 다음에 정류장에 맞는 값으로 선정이 되고 권수비를 바꿔서 전동기의 특성을 조정하는 거죠. 2번하고는 관계가 없죠. 2번하고. 그래서 답이 2번으로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 중간 변압기 사용하는 목적, 이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는 좀 몇 가지 나와 있으니까 좀 이거는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중간 변압기 사용 목적은 우리 교류 정류자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잘 나와요. 그래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단답형으로. 그래서 좀 보시면 돼요. 다음 5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중간 변압기 사용 목적과 그다음에 아까 계속 나왔던 스태핑 모터 있죠? 그쪽은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 거예요. 자, 55번 보시게 되면 출력을 갖다 7.5 줬네요. 출력. 유도기 문제인데 7.5kW를 줬어요. 그런 다음에 삼상 유도전동기가 전부와 운전해서 2차 저항선 P2C를 준 거죠. 2차 저항선은 얼마? 200W입니다. 그럼 이거를요, 단위가 지금 틀리니까 단위 환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단위 환산하면 얘가 얼마예요? 킬로와트로 바꾸면 0.2kW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바꿔줍니다. 아니면 얘를 얘로 맞춰주면 되죠. 와트로. 근데 요게 더, 우리가 표현하기 더 쉬울 것 같아요. 바꿔주는 게 0.2kW. 슬립이 얼마냐 물어봤죠? 우리 그 유도전동기에 슬립 공식이 있는데 슬립 공식이 몇 가지가 있냐면 4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뭡니까? NS분의 NS-N이 있죠. 이 두 놈의 속도 차의 비율을 따진 게 바로 슬립이 되는 거죠. 회전자 속도, 동기 속도와 회전자 속도의 차의 비율을 따진 게 슬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E2분의 E2S가 되는 거죠. 세 번째가 뭐예요? F2분의 F2S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P2분의 P2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은 우리 그 회전수 가지고 따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압 가지고 따지는 거고요. 세 번째는 주파수 갖고 따지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뭐 갖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는 동선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선인데 우리 동선을 갖다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구리손이라고도 합시다. 구리손.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슬립 공식에서요, 무조건 동선이나 구리손 나왔을 때 슬립 물어보면 이 네 번째 공식을 여러분들 이용해서 해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슬립 S라는 놈은 뭡니까? 네 번째 공식 그대로 쓰면 P2분의 P2C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 동선을 일단 줬어요. 동선 얼마냐면 0.2라고 해야 되겠죠. 단위를 맞춰줘야 되니까. 그리고 요거는 우리 P2는 뭐예요? 입력이라고 하는 거죠. 입력. 그래서 이걸 외우는 방법은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 P2입력이라고 외우면 돼요. P2입력. 그럼 여러분들이 암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력 값을 갖다가 지금 안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입력은 우리 출력에다가 뭘 도와주면 되는 겁니까? 손실을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출력이 7.5고요. 그 다음에 손실이 동선밖에 없잖아요. 0.2. 요거를 계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한 값이 얼마냐면 100분율로 물어봤네요. 그래서 100을 곱하면 2.6% 정도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음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죠. 3번. 자, 여기까지 해서 55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5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6번. 56번 문제는 전력 변환기가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우리 변압기는 뭡니까? 전압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정류기는 AC를 DC로 바꿔주는 거고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은 우리 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이죠. 3번. 유도전동기는 전력 변환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 자, 57번 문제는 뭐냐면 직류분권 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을 단중 중권으로 감았을 때 어떻게 냐 물어봤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중권과 파권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그 권선법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직류기의 권선법. 그래서 우리 중권하고요, 파권 차이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중권을 뭐라고 하냐면 병렬권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 파권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직렬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중권은 항상 중복되다 보니까 병렬의 수와 극수와 브러쉬의 수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가 이제 병렬의 수고요, P가 극수, B가 브러쉬의 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파권에서는 항상 언제나 두 개, 쪼꼬파 2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쪼꼬파 2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용도가 나오는데요. 중권의 용도는 우리 저전압의 대전류 계통에 사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 파권은 무조건 반대가 되는 겁니다. 고전압의 소전류. 이렇게 따질 수가 있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한쪽만 여러분들이 암기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뭐냐면 다중도라는 게 있죠. 우리 M이라고 해요. 다중도. 그래서 A라는 놈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MP가 되고요. A라는 놈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2M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들어가는 게 균합선이라는 게 있어요. 고리환자를 써가지고 균합환 또는 우리가 모선이라고도 하죠. 균합 모선. 다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설치한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병렬 운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정하게 운전하기 위해서다. 요거를 기억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병렬권이니까 중권은 설치를 하고요. 파권은 직렬권이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만 암기가 되면 우리 그 중권과 파권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오면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요. 중권으로 감았다고 했잖아요. 중권. 그럼 중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브러쉬의 수, 그 다음에 극수 같죠, 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면 1번이 되는 겁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58번 보도록 할게요.
자, 58번을 보시게 되면 안전운전 조건 물어봤는데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TM을 갖다 전동기 토크라고 TL을 갖다가 부하 토크라고 하는데 부하 토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속도를 갖다 제어를 해야 되겠죠. 회전수를 갖다. 그래서 요거는 1번입니다. 1번. 만약에 반대로 되면 불안정 조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부하에 발생되는 토크를 이용해서 속도를 제어해줘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한 문제밖에 없었던 문제였고요. 우리 그 기출문제 쪽에서 59번 볼게요. 이게 단권 변압기인데 승합용 변압기가 되겠죠. 우리 단권 변압기, 특수 변압기 쪽에서 나오는 건데 단권 변압기 세대를 Y결선이라고 했죠. Y결선. 거기다가 체크 하나 해주시고요. 밑줄 하나 걸으시고 삼상 전압을 3000V를 300V로 승합하여 3300V로 한대요. 150kV를 송전하려고 한다. 이 경우에 단상 단권 변압기에 저전압, 측전압 하나 밑줄, 그 다음에 승합 전압 밑줄, Y결선의 자기용량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저전압 측에 대한 전압을 하나 구해야 되고요. 승합 전압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Y결선의 자기용량을 구해야 되는데, 승합 전압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2차 측에서의 상전압 있죠? 상전압. 그러니까 뭡니까? 1차 측에서의 상전압과 2차 측의 상전압을 빼면 변압기의 그 승합 전압이 나올 거예요. 그걸 갖다 구하시는 겁니다. 일단은 뭐부터 구할 거냐면 저전압 측 전압부터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저전압 측 전압.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지금 일단은 그 3000V가 주어졌잖아요. 승합했을 때 3300이고 이거는 삼상전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상분의 전압, 상전압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구해줘야 됩니다. 그럼 Y결선이니까 상전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3000V, 그죠? 저전압 측이니까 3000을 갖다가 낮은 전압 3000을 갖다가 상전압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이건 성간이죠.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이걸 구하게 되면 얼마 나오냐? 1732V가 나옵니다. 그래서 1732가 나온 놈을 봤더니 3번하고 4번이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승합전압을 물어봤는데 두 번째 승합전압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승합전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1차 측의 전압, 이걸 갖다 우리가 2라고 얘기하죠. 승합전압, 변압기 내에 걸리는 전압을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 놈을 갖다 구할 때는 1차 측에 걸린 전압 있죠. 1차가 높은 전압이 되는 거죠. 높은 전압 1차 측이. 그러니까 얘는 승합기다 보니까 오른쪽이 더 높죠. 그러니까 부하 측이 더 높은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차가 낮은 전압이 되는 거고. 근데 얘가 저전압치를 했으니까 1차가 낮고 2차가 높은 거잖아요. 승합용 변압기. 그러니까 1차 측이 낮기 때문에 1차를 나눠서 1732V로 만들어주는 거죠. 실제 전압을, 상전압을. 그 다음에 승합전압도 마찬가지. 얘는 이번에는 높은 전압에 낮은 전압을 빼야 변압기 자체에 걸리는 전압이 나오니까 3300을 갖다가 상전압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루트 3으로 나눈 다음에 이 2차 측에 걸린 저전압 측의 전압 1732를 갖다가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구한 게 얼마가 나오냐면요. 173.26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3번과 4번 아직 그 해결이 안 됐네요. 얘는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누구? Y결선의 자기 용량 물어봤죠. 우리 자기 용량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등가 용량이라고 하죠. 등가 용량. 또 뭐라고 합니까? 이걸 변압기 용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용량의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2에다가 I2가 되는 겁니다. 2에다가 I2. 근데 Y결선이라고 했으니까 삼상 용량을 구해야 돼요. 그럼 몇 배를 해줘야 되냐면 3배에다가 2에다가 I2를 잡은 다음에 KV니까 10에 마이너스 3승까지 해서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가도록 합시다. 자, 3배에다가 2는 얼마냐면 요거죠. 173.26 위에서 구한 거. 그 다음에 I2 값은 지금 구해야 돼요. I2를 갖다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보도록 합시다. I2라는 놈은 3상이니까 루트 3 V분의 P가 되겠죠. 근데 이때 V는 당연히 I2니까 몇 차? 2차 전압이 와야 됩니다. V2. 그 다음에 P가 되겠죠. 그럼 요거는 전격 용량이 되는 거죠. P는 루트 3 VI니까. 근데 이때의 전격 전압이라는 것은 누가 옵니까? 성간이에요, 상이에요? 그렇죠. 전격은 성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3에다가 성간 전압이 얼마예요? 2차가? 330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용량은 아까 얼마 줬냐면 150을 줬죠. kVA.
10의 3승. 요렇게 해서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구한 게 2차의 이론 전류가 26.24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26.24를. 그리고 KV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구한 값이 얼마 나오냐면요. 13.64 정도 나옵니다. KVA가 되겠죠. 변압기 자체용량. 그래서 요거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인가요? 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 이거는 제가 그때 원래 기출문제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한번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전압으로 표현하고, 변압기 걸리는 전압은, 1차에, 2차에 빼주면, 그 변압기 자체 걸리는 전압이 나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집어넣는데, 우리 3상이니까 함을 갖다 곱해주고, 그 다음에 I2 값을 안 줬기 때문에 따로 구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KVA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죠, 사실. 제가 이런 것까지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 또 변형이 돼서 나온다고 한다면.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60번 문제를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상반파 정류회로의 직류전압이 220이고요. 정류기 역방향 첨두전압 물어봤는데, 우리 단상반파에서 그 PIV 있죠? PI. 첨두 역전압. PIV라고 하는데, 이거 갖다 우리가 첨두 역전압이라고 해요. 전류의 방향이 역방향으로 올라갔을 때 발생되는 전압의 크기를 따져봐라. 이걸 갖다 우리가 첨두 역전압, 피크 인버스 볼테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상반파 할 때 PIV는 얼마가 되냐면요. 루트 2의 2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때 2는 교류죠. 교류의 무슨 값 항상 시료값입니다. 시료값. 그래서 지금 주어진 거는 직류전압이잖아요. 그러니까 220을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ED는 얼마입니까? 단상반파에서 ED는 0.45에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2를 구해가지고 집어넣어야죠. 그럼 2는 0.45분의 ED가 되죠. ED. 그럼 요거 계산기 누르면 0.45분의 220이죠. 요거 넣으면 얼마 나오냐면 얘가 488 정도 나와요. 볼트. 그럼 요거는 이제 교류의 시료값이니까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루트 2에 488 요거 곱하면 691 정도 나옵니다. 약 691V. 지금 답이 몇 번이냐면 1번에 있죠. 1번에. 네. 자, 이렇게 해서 60번까지 해서 우리 2013년도 3회까지 해서 문제풀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다음번에는 우리 2012년도에 대해서 우리 2012년도 1회부터 해서 쭉 한번 또 설명해 드리면서 문제풀이 같이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